맞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맡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저 서당은 간략하게 하죠. 더 연속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써있던 말은 도리불언 하자성해라고 써 있죠. 도리는 복숭아꽃 할 때 우리가 도화동산, 리는 오얏나무죠. 불언 말하지 않는다. 하자성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 이장군 열전,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 열전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흔히 삼국지 100번 읽는 것보다 사마천의 사기 한 번 읽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죠. 수없이 많은 고사성어의 보고가 사마천의 사기인데 사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을 완역했던 어떤 한 분이 특강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기에 수만 개의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할 때 그분이 주저함 없이 이 말을 꼽았어요. 도리불언 하자성이라. 우리 서예 하시는 분들이나 인사동 가서 전시해 보면 꼭 이런 글귀의 붓글씨를 우리가 한 번씩은 볼 수 있죠. 관심 있게 보시면 복숭아와 오얏나무는 말하지 않는데 그 아래로 저절로 성해 지름길 해자입니다. 길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광 장군의 그 청렴하고 검소했던 그 탁월한 리더십을 표현하기 위해서 압축했던 말인데 뛰어난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명성 때문에 사람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정도로 서당 가름하고 제가 예, 예, 무슨, 뭐라고 잘 안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그러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죠. 어, 제가 뭐죠? 이거 2부 순서를 맡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뭔가 내가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이 학교도 아니고, 또 우리 종교 모임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 하는 의구심, 또 일반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하는 마음의 의구심이 있어서 사실 어제 밤새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많이 됐고, 그러나 어느 한 분이라도 물론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와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고자 하는 어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행여 좀 불편하시거나 또 이러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정임 목사님과 통화했던 것처럼 30분 내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환을 보면서 말씀을 해볼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누가 좀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제목은 고명사이라고 했는데 제 이제 개인적 바람은 가급적이면 동영상은 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행여 하시거든 제 얼굴은 좀 삭제해 주시고 아둘람 공동체만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사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돌아보고 그 뜻을 생각한다라는 이제 1차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노노의 공자가 주유 천하를 했을 때 제자 중에 성경으로 치면 베드로와 같은 성정이 급하고 이런 제자가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자로라는 제자가 선생님께서 위나라의 재상이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야 정명호 반드시 정명 이름을 바로잡겠다라고 해요. 아니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왜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명칭과 실질을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의 개념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유가적 입장에서는 사회 질서의 확립이 곧 이름이 사물을 정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정명사상 할 때 하는 그 정명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죠. 과거의 옛 선인들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굉장히 의무부여를 했죠. 사실은 제가 인명에 관한 일 따로 또 지명에 관한 어떤 사의를 따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우리 문화재라든가 역사 속에 있는 그 고유명사 또 일반 명사들을 통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러면 PPT를 보시고 시작하죠. 예, 요거는 광화문이죠. 최근에 저희 페이스북인가 뭐 근자에 이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하자라고 하는 그 한글학회 쪽 모임 또 많은 여론들이 한글로 하자 이 문화광이 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화문이 한문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된 것이 약 한 15년, 뭐 16년 이 여간의 일이었죠. 예전에는 이 광화문 현판이 이렇게 박정희 씨가 했던 그 소위 말한 군대체라고 한 이렇게 한글로 돼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는 우리가 어떤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보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 광화문이라고 그 처음에 한문 현판했을 때 제가 15, 16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좀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글이 많은 사람에게 떠돌아다니 좀 길을 길게 썼는데 앞에 얘기가 뭐였냐면 이 광화문의 광화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글을 썼어요. 한글로 단순하게 광화문이 있다고 하면 지금 문화광이라고 그러죠. 모든 그 한자는 우측으로부터 읽으니까 이것은 뭐 이해시키면 될 일이죠. 뭐 우리 모든 유적지나 예전의 도서도 우측으로부터 열었으니까. 근데 이 광화문의 뜻은 광피사표 화금만방의 약자예요. 이건 이제 서경 요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글을 썼더니 그 출전을 확인도 안 해보고 다들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퍼날렸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광피사표 화금만방이 아니라 화금만방이라는 말은 없어요. 협화만방이었는데 조선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음양오행에 입각해서 정도전이 나라의 그 명칭을 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쪽은 인방이니까 흥인지문, 남쪽은 인의예제 때 숭례문, 서쪽은 뭐 돈이문 하는 식으로 해서 가운데 정중앙에는 자리니까 보신각 이렇게 있게 됐죠. 그런데 당시에 광화문은 생겨 있지를 않았는데 광화문의 이 명칭은 누가 붙였냐 그러면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 임금의 성덕을 기리기 위해서 광화문이라고 이름을 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 광화문의 광화는 광피사표 화금만방에서 나왔는데 빛이 사방에 덮이고 임금의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라는 뜻인데 이 빛은 하늘의 빛이 아니라 임금의 성덕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광화라고 할 때 광화는 임금의 성덕과 교화가 사통팔달 만방에 미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자의 원형이 보존돼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겠죠.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소정의 뭐 상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3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서 좀 성급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6가지 예제 중에서 국보가 아닌 것을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어느 분이라도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승정원 일기,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제왕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7대 역사서 가운데 고려사절료를 빼고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국보가 아닌 것. 삼국유사? 제왕유사. 삼국유사, 제왕기. 또 삼국유사요? 예, 삼국유사하고 제왕기 둘이 나오셨네요. 근데 정답은 반쪽만 맞췄네요. 삼국유사는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졌지만 삼국사기는 김부식이죠. 정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매우 삼국유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역사서에 단군 왕검의 기록이 나온 것은 유일하게 삼국유사만 나옵니다. 만약에 삼국유사가 없다라고 하면 단군 왕검의 이야기는 전설이나 설화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삼국유사는 국보가 돼야 될 굉장히 큰 당위성이 있는 거죠.
제왕운기는 또 왜 국보가 돼야 되냐 그러면요. 제왕운기의 유일하게 발해의 역사가 제왕운기는 중국의 역사까지 같이 편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해사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발해가 우리나라의 영토고 우리 민족이었고 우리의 언어를 썼다고 하는 그 기록이 제왕운기가 없다면 우리는 역사적 근거를 상실하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반드시 제왕운기는 국보가 돼야 되지만 애석하게도 제왕운기는 국보가 아니라 보물이에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4번 고려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하면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이 당연히 국보가 돼야 되겠죠. 조선의 정통성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고려사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데 애석하게도 고려사는 국보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고려사의 원본이 동아대학교에 있는데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물도 아니고. 이것을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 여러 번 문화재청에 탄원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에서야 비로소 고려사가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향토문화재였죠. 그래서 이 정답은 4번, 6번 두 개가 국보가 아닌 것이죠. 예, 조금 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우리가 창경궁과 창경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창경원이라고 대학 때까지 불렸어요. 근데 이 창경원이 예?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창경원에서 창경궁으로 회복하는데 약 40여 년의 세월이 걸렸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 집에는 여러 가지 그 한자리 의미가 있는데 궁이 있고 궐이 있고 전, 각, 저 또는 사람이 사는 신분이라든가 저택의 크기에 따라서 합, 원, 헌, 당, 택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뭐 집가, 집당 뭐 또 뭐죠 우, 지부, 집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죽어서 사는 집에도 신분과 소장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왕과 왕비가 죽으면 합장되는 곳을 능이라고 하고 왕이 아닌 세자라든가 세자빈이라든가 후궁은 원이 되죠. 이 총은 천마총이라든가 장군총처럼 누구의 무덤인지는 모르나 이 부장품이 있는 경우에는 총이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의 무덤은 묘라고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부장품도 없는 경우의 묘지를 분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한자의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국민학교를 졸업하셨겠죠. 저 역시도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요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0%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죠. 그러면 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유를 모르죠. 몰라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는 데까지는 해방 이후에 60여 년이 걸렸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의미는 황국 신민의 약자인데 황제의 나라 신하된 백성이라고 하는 황국 신민의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로 바로 잡은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국민이라는 말, 국민가수, 국민투표 모두 다 못 쓰게 되는 건데 우리 언어의 문제성이 바로 이제 여기에 기인하는 건데 갑오경장 이후에 만들어졌던 모든 그 우리 언어 용어 문자들이 대다수가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뭐 이런 모든 단어가 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역수입됐죠. 그래서 사실 국민이라는 말도 사실은 인민 또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인민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쓰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국민이라는 말을 쓰다가 최근에 와서 바뀌었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좀 부끄러운 기록이지만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보죠. 이 사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가 어디입니까? 덕수궁 앞에 있는 대한문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대한문이라고 써 있죠. 요것은 중화전인데 덕수궁 안에 있는 거죠. 덕수궁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덕수궁의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면 대한문의 본래 명칭은 1904년도 이전에는 대한이 아니라 대안문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덕수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덕수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덕을 지켜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에는 상왕이라든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보통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덕수궁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제도나 이런 것이 없었지만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뭐 폐위됐던 왕들이 거처하는 것이 덕수궁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덕수궁이 생겼던 것은 원래 선조 때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피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경복궁이 불타 있어서 임시로 있었던 곳이 월산대군의 사저예요. 지금 있는 덕수궁 터가 월산대군의 사저였는데 거기에 거처를 하다 보니까 임금이 거처한 곳을 행궁이라고 그러죠. 그랬는데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 일본군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퇴각을 하고 물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일제가 일본군이 소득 없이 물러가고 우리가 경사스러운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해서 이 월산대군의 사저 행궁 이름을 경운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운세가 들어오고 일본은 얻는 것이 없이 돌아갔다라고 해서 경운궁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그 앞에 현판에도 원래는 이 대한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대한문의 원래 이름은 대안문이었어요. 편안할. 국가와 민족이 크게 편안하다 해서 대안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또 위르부 밑에 대한문으로 바뀌었는데 중국에는 베이징에는 천안문이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수도 낙양에는 예전 고대 국가 때 장안문이라고 우리가 장안에 화제할 때 수도 서울을 장안이라고 하는데 장안은 길게 편하다, 영원히 편안하다 그 뜻이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도 이 대안문이 호칭이 맞았는데 이 대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이 한자는 한나라 한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한자는요 불황아, 사나의 놈, 나쁜 놈, 괴한, 악한 할 때 그 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렴치한, 괴한, 악한, 문외한 할 때 남자의 천칭이죠. 그러니까 크게 불황한 놈, 크게 나쁜 놈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굉장한 그 비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한문 앞에 우리가 건원 칭제를 하면서 13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황제의 나라가 잠시가 됐던 적이 고종 황제가 등극하면서 황제의 나라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대한문 앞에 지금 이 덕수궁 앞에서부터 조선호텔까지의 길을 통천문이라고 불렀어요. 하늘로 통한다 그래서 통천로라고 했고 지금 현재 조선호텔 자리에 환구단이 있었어요. 환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 하늘의 제사는 황제의 나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구성 요건이 천지인인데 그동안에는 지와 인만 우리나라는 있었죠. 제후국이니까. 지는 사직단이죠. 사직단이 곡식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열조 성왕 이제 조상에게 지내는 것이 종묘죠. 그래서 지인은 있었지만 천은 천자의 나라만 황제의 나라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권원 칭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 13년여 정도가 환구단이 있었는데 이 환구단을 일제 때 헐고 지금 조선 호텔이 들어와져 있죠. 제가 이제 그것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1902년에 경운궁이 불타기 전에 원래 이 중화전은 2층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타고 소실돼서 다시 지었을 때는 단층으로 했죠. 요 앞에가 이제 대안문이 있죠. 이 대안문이 예전에 이렇게 대안문이라고 1907년 이전에는 이렇게 대안자로 돼 있었죠. 이때도 일제시대 때 이 대안문으로 돼 있죠. 그러던 것이 60년대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지고. 이 건물이 뒤로 10여 미터 물러나서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이 뒤쪽으로 옮겨지게 됐죠. 그리고 지금 환구단이 있던 이 자리가 여기가 조선 호텔이 들어서고 여기 황궁우라고 하는 요 팔각정만 남았죠. 요 팔각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조선 호텔 뒤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남아 있어요. 요 안에 내용의 모습은 이렇게 용궁과 이런 것이 있고 요거 이제 석고, 세 개의 석고가 있는데 요걸 제가 가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요렇게 흔적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고 요것은 중국의 천단이죠. 하늘의 재난. 요것을 본떠서 우리가 만든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문화재 기록에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요. 경운궁 중건도감 의궤라고 중화전이 불탔을 때 다시 지으면서 그때는 고종이 이또 히로부미에게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걸 근거로 뭐 은하수 한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때 당시에 사가했던 노석
여운구라고 하는 학자의 문집에 이런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평이한 쉬운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병원은 대한문지명, 대한문의 이름을 방문 환지왈, 방문이 바꿔서 말하기를 대한문이라고 하였다. 비의 왕은 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한 왕이니까. 비의 왕 43년 병호 양력 4월에 경운궁 대한문이 순환이 일어난 일이다. 대한문의 현판을 대한문으로 바꾸었다. 바꾼 자는 외로 방문이다. 그러니까 외로 이등방문이다. 안자를 한자로 바꾼 것이다. 한자의 의미는 불황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남자의 천칭이다. 괴한의 한이라고 할 때 그 한이 곧 이것이다. 방문은 조선국의 평안을 빼앗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안자를 빼앗은 것이다. 대한문은 곧 경운궁의 문이다. 이름을 명한 자는 용산난시, 용과 뱀이 싸웠다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을 뜻하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때 선명, 선조다. 이로 말미암아 방문이 더욱 안자를 꺼리꼈다. 그래서 그 안자를 빼앗은 것이다. 방문이 집정지야. 방문이 집정했던 관할은 남산 통감부였고 비의 왕이 집정했던 궁궐은 경운궁이었다. 지난 9년 정묘 비의 왕이 창덕궁으로부터 이건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이죠. 아관으로 억거했고 다시 아관으로부터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이것은 선조의 고사를 본떠서 따라한 것이다. 이등방문이 꺼렸던 것은 선조의 고사이다. 이등방문이 만행을 일으킨 것, 대한이는 누구인가? 비의 왕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종을 비유한 것이다. 이등방문이 만행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전에서 말하기를 경운궁 수송했을 때 관을 틈타서 바꾼 것이다. 이것은 흉계, 속임수이다. 역중에 작업하는 과정에 이등방문이 절취, 몰래 훔쳐서 환지, 바꾼 것이다. 야간을 이용해서 바꾼 것이다. 사시와 사가들이 말하기를 안지 피탈, 안자가 빼앗겼으니 국지장래 불안, 나라의 장래가 불안하겠구나. 이런 기록이 있죠. 이것도 간략하게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정민현의 경운궁의 이름을 이등방문이 바꿔서 덕수궁이라 하였다. 비의 왕이 실위후 왕위를 실각한 이후에 경운궁에 유숙했는데 머물렀는데 이등방문이 궁의 이름을 덕수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칠우왕은 순종을 얘기해요. 부끄럽고 눈물을 흘릴 만한 왕이다 해서 칠우왕 원년 정미 8월 때의 일이다. 이등방문이 꺼리낀 것은 안자와 경자와 운자 이 세 글자였는데 안자는 이미 바꿨으므로 경자와 운자 두 자를 아직 못 바꿨다. 경운궁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외병들이 물러가서 선조가 외병을 피해서 서북 방면으로 달아났다가 1년 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월산대군 사저에 들어갔었다. 이름하기를 행궁이라고 하였고 외병이 소득 없이 물러가기 때문에 광해군이 궁호의 이름을 고쳐서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궁궐의 의미는 경사스러운 운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외병이 물러간 것이다 라고 했다. 300년 후에 비의 왕이 선조의 고사를 본떠서 아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경운궁이 이름이 보존되어 있다면 외국은 소득 없이 물러갈 것이 분명하다. 방문이 이것을 두려워한 것은 이것이다. 방문이 비의 왕을 희롱하고 협박하면서 말하기를 이즉 대한옹이다. 너는 큰 늙은 불황아이다. 내가 이 유밀사어 해아, 그러니까 해아는 네덜란드 헤이그입니다.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교환 가운데 큰 놈이 된 것이다. 아욕살이 나는 너를 죽이고 싶으나 네가 왕위를 선양한다면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 비의 왕이 두려워서 왕위를 선양하였고 경운궁에 유숙하였는데 세자가 선의를 받은 이후에 창덕궁에 이거하였다. 방문이 또 비의 왕을 희롱하면서 속여서 말하기를 내가 왕위를 선양한 것을 칭해서 덕이라고 한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장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숙소는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꾼 것이다. 바꾼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등방문이 불고 고하지 않고 바꿔버렸다. 비의 왕의 유고를 우리가 상기해 보건대 덕수궁의 이름과 대한궁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으나 경운궁의 이름은 나온다. 사가들이 말하기를 경운궁 및 대한궁의 이름이 모두 없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늘이 우리 조선을 돕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명칭 가운데 흔히 잘못 쓰는 것 가운데 일제시대 또는 일제강점기 그러죠. 일제시대와 일제강점기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일본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명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주어가 지금 일제잖아요. 일본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 이 뜻이잖아요. 일제시대와 일제강점기. 이것을 우리 역사관, 식민사관이 아닌 민족사관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가 나라를 잃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는 말보다는 실국시대라고 해야 옳죠. 나라를 잃은 시대 또는 일제강점기는 이것이 일제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강제로 점령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시기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일제저항기라고 해야 맞겠죠. 네, 동사 강목을 썼던 안정복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삼국시대라는 말을 부정했어요. 이건 고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가 다 정통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시대라는 말보다는 삼국무통시대라고 해야 옳다라고 주장을 했죠. 또 한편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조선 삼국사에서 통일신라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나라를 전체를 통일했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발해는 남의 나라 역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통일신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또는 남북조 시대라는 말을 하셨죠. 우리가 흔히 이제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죠. 광복절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한, 주권을 회복한 날이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독립기념관 또는 뭐 독립기념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자면. 왜냐하면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뭐 부족 국가의 미개국에서 신생국을 독립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생국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가 주권을 잠시 피탈당했다가 회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광복절이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이것을 뭐 건국절로 하자라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을 우리나라가 아닌 것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죠. 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라는 말보다는 분단이 고착화된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수립했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이미 1919년 4월 13일에 이미 선포가 됐었죠. 예,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의하게 되고 또 나라가 48년 이후에는 나라가 없었다고 하면 친일했던 것도 우리가 문책을 할 수가 없죠. 나라가 없는데 친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좀 넘어가고 제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애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를 해왔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해도 부족하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작곡은 안익태가 했고 작사는 윤치호가 작사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죠. 사실은 1955년 국사편찬회에서 13명 가운데 11명이 윤치호로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게 뭐 안창호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사람들은 윤치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확인한 거라고 봐야 되지만 이것을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해서 미상 처리했던 것은 이 윤치호가 이완영이 묻지 않은 아주 극한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애국가라고 우리 것이라고 알고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해서 미상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2014년에 문화재 제자리 찾기 본부에서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윤치호의 친필본이 1907년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후손이 기증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미국 에모리 대학은 윤치호가 일제 때 유학 갔던 나라였는데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1907년 윤치호라고 하는 친필이 된 어떤 이것이 뭐 확인돼서 논란이 뭐 중식이 되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애국가의 세 가지 가사 작곡자나 작사가가 친일파라고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의 문제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193개 국가 중에 어느 나라도 자국을 달에 비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라를 태양, 해의 나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3절에 보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달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의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달이 됨으로 우리는 어떤 충성을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충성 맹세할 대상이 해의 나라, 일본이라는 것이 암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주체국이라고 하는 태양이라든가 해의 나라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달에 비유했다는 것도 매우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후렴에 잘 알고 있는 무궁화 삼천리예요. 무궁화라는 말도 부적절했고 삼천리라고 하는 말도 매우 부적절했는데 이 말은 언제 생겼냐 그러면요. 무궁화라고 하는 꽃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 승정원일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무궁화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목근 또는 근화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무궁화라고 했던 것은 가벼경쟁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이제 파생됐는데 만약에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자생했던 그 꽃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 문집이라든가 민요라든가 이런 역사서에 많이 등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의 전무하다 싶을 만큼 없고 황해도 이북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궁화가 필 수 있는 환경이 황해도 이남까지라 북한에는 지금 무궁화가 전혀 없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궁화가 있는 것이 산과 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택가 주변에 인위적으로 식지했어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주택가 주변에 심었던 무궁화만 있었지 이렇게 군락지라든가 그 자생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외래종이지 우리 내부에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을 윤치호가 자기 사돈이었던 남궁옥을 만나서 작사했을 때 무궁화 삼천리라는 말을 처음 하게 됐는데 이때 무궁화의 의미는 천양무궁, 천황의 땅이 무궁하다, 영원하다라는 뜻에서 이게 사실 본따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야후재팬이나 이런 걸 보면 수십만 건이 일본에는 무궁화가 자생지거든요.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 전 열도에 만발하고 있는데 메이지 일왕 때 우리 일장기라든가 우길기, 일본 국기는 일장기고 일본의 군기는 우길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궁화의 두 품종 중에 히노마루라든가 소우탄 품종을 평면으로 펼쳐놓은 모양이 이 국기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메이지 신앙이나 야스쿠니 신사, 심지어는 무궁화 천신궁이라고 하는 무궁화를 하늘의 신으로 모시는 궁이 또 있을 만큼 일본에는 수십만의 무궁화에 대한 사적이나 역사, 유물 기록이 매우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삼국사계도 보면 왕실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려 때는 왕실화가 매화였어요. 백제는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네. 이 구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고구려는 매화, 백제는 국화, 신라는 모란이었고 그리고 삼국사가 이후에 고려는 연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왕실화가 없었는데 고종 때 와서 구한 말에 왕실화가 오얏꽃이었어요. 이때도 무궁화는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목란이라고 하죠. 한박꽃 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난이 자란다고 해서 한박꽃 나무 이것이 국화였고 이런 여러 가지 의론 때문에 정부 수립 70년에 2016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로고가 무궁화 형상에서 태극 문양으로 통폐합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의원 배지, 상장, 무슨 기록, 전방위적인 곳에 무궁화를 쓰고 있죠. 세 번째로는 제가 삼천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 강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는데, 가보경장 이전 역사에는 어디에도 삼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선 혹원, 조선의 국경은 동서이천리 남북 사천리다. 개종 정북 장백산 발매 남지 전라도 지계 향 서남 이지라. 그러니까 동서이천리 남북 사천리인데 대체로 동북방면을 따라서 장백산에서 산맥이 발원해서 남쪽에 전라도 지역 경계에 이르러 그친다. 향 서남 방향을 향해서 그쳐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신증 동국의 지승남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북 동서사천리 동서이천리 남북 사천리 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 사대부 문집에도 문집천간에 보면 조문명이라고 하는 학자 하감집에도 우리나라의 국경은 동서이천리요 남북이 사천리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 문서인 사고전서에도 남북 사천리라고 우리 조선의 강토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삼천리라고 하는 말은 갑오경장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표식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가므로 간략하게 하나 더 하죠. 우리 광개토대왕 비가 매우 유명하죠. 우리나라는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광개토대왕을 호태왕이라고 부릅니다. 광개토대왕의 정식 명칭은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19대 왕이었고 광개토대왕 비는 그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위해서 세웠죠. 대체적으로 6.39m, 약 한 7m쯤 되는데 1775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근데 매우 애석하게도 이것이 누구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느냐? 대한민국 조선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들어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서 동북공정을 강화시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호태왕비를 자기 자국에 편입시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받은 것이죠. 지금 현재 가보면 이렇게 방탄유리로 들어가서 촬영도 금지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기들이. 우리의 유물이었지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유물이었는데 동북공정으로 중국이 자기 문화재에 편입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뭐 재미있는 인명이나 지명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뭐 누가 관심 있을까만은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 독도만 일본이 왜곡했네, 우리 것이네,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국수주의적인 자세를 버려서 역사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좀 할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왜 5월 5일인 줄 아십니까? 혹시 63층 빌딩이 몇 층인 줄 아십니까? 혹시 의문 가져보셨어요? 청와대는 왜 푸른색인지 아십니까?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기타 여러 가지 제가 의문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었던 것은요. 일본의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일제 때 소파 방정환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붙인 거죠. 물론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미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3빌딩이 정말 63층이 맞습니까? 뭐 여러분들 대개가 다 63빌딩을 가보셨겠지만 저는 과거에 저의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다녔죠. 63층 빌딩, 63빌딩은요. 이름이 63빌딩이지 실제 층수는 죄송하지만 59층입니다. 그럼 왜 63층 빌딩으로 장명을 했을까요? 당시 63빌딩이 완공이 되었던 80년대에는요. 일본의 제일 높은 빌딩이 62층이었어요. 그 62층 빌딩을 이기고자 하는 욕망에서 63빌딩이라고 장명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죠. 야, 59층인데 왜 63빌딩이냐라고 했더니 지하 4층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63층이다라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서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우리 분이 풀려지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우리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청와대가 왜 푸른색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청와대가 있기 전에는 경무대였죠. 경무대에 있을 때는 기와지붕이 까만색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꿨을까요? 이것도 주역에 나오는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중국 지금 베이징의 수도는 자금성은 황색이죠. 중국이 세계 중심이니까 가운데는 황색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쪽 오랑캐, 동이족이니까 동쪽은 곰, 춘, 인, 방이에요. 음양오행으로. 그러니까 동쪽은 청색이어야 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중화주의 사상, 중국을 높이고자 스스로 푸른 기와로 알아서 바꾼 거죠. 그렇죠? 국보와 보물 지금 뭐 남대문이 이러고 뭐 왜 동대문은 똑같은 우리 문인데 동대문이 동대문과 남대문이 왜 보존됐는지 아세요? 서대문은 돈 의문인데 없어졌잖아요. 동대문과 남대문은 국보와 보물의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놔도 일본이
동대문은 전차 지나다녀야 되니까 동대문 없애버렸잖아요, 서대문은. 근데 동대문과 남대문을 놔둔 이유는요, 그것이 보물의 가치가 있어서 놔둔 게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일본이 서울을 침략했을 때 남대문과 동대문을 거쳐서 왔거든요. 이 두 로드로.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개선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놔뒀던 거고, 당시에는 국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물 1호, 2호였는데 이것은 통감부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지정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해방 이후에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런 혼란들이 오게 됐죠. 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죄송스러운데 30분에 마치려고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한편에 EBS나 KBS1의 역사 스페셜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우리가 몰랐던 어쨌든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은 좀 있다고요. 오늘 듣고 질문 있으신 분, 예, 곽대정 형제님. 예, 그 질문 하나 전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이게 별 관계는 없었지만 옛날에 다니엘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다니엘이 벨드사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히브리어고 벨드사살은 이제 페르시아 쪽이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계속 얘기하죠. 원래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엘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이거는 다 이방의 신들의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계속하면서 자기 이름을 왜 다니엘이라고만 계속 했을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명 받지 않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식민화된 어떤 의미를 자기의 마치 붉은 글씨 A자처럼 갖추고자 친구들한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부르고 자기는 히브리 정통을 해야 되니까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억지로 그냥 해석한 적이 있는데 그건 그냥 제 억지 해석이고 아마 그 사람들 명칭이 통칭됐으니까 쓰여졌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와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실을 문화재에다가 영어나 이런 우리말과 영어나 기타 등등 다른 말로 다 적었으면 좋겠어요. 동대문에도 그런 것들을 왜 서대문이 없어졌는데 동대문에 왜 남았느냐 일제가 이렇게 해서 남겼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당장 없어지지 못하면 광화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대한문 앞에도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바꾸지 못한다면 그렇게 붙여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그걸 영어로 읽어보면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 강점이 돼서 이렇게 역사가 왜곡이 됐었구나를 그 사람도 알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바로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옆에다가 아주 설명을 잘 붙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막 갖다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뭐 이런 거 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궁화의 학명을 혹시 아시나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입니다. 시리아 지방에다 나는 아웃과에 또는 미류나무도 히비스커스라 그러는데 그런 꽃인데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 그게 무궁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니까 우리나라가 유대인하고 연결돼 있다. 뭐 이런 걸 억지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궁화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는 질문인데요. 제가 외우는 왕 이름 광개토 대왕들 제가 확실히 외우거든요. 국광상 광개토 경평왕 호태왕인데 이거 세 글자로 자르면 국광상 광개토 경평안 국경 내가 평안하다 그렇게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광개토경 하면은 네 글자가 되는데 경평안 나라의 경계를 중심으로 나라 하나가 다 평안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세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뭐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세 글자씩 잘라도 되지 않을까. 이건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원래 질문에 답을 좀 하고 할게요. 예. 네, 질문에 답을 하는데 뭐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샤론의 장미를 무궁화다라고 하고 또 성경의 학자나
또 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 샤론의 장미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나는 뭐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하는 아가서에 있는 말이 나오는데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다 샤론의 장미를 무궁화라고 하지 않아요.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샤론의 장미를 상록수로 보고 미국만 그런 거지 마치 그것이 모든 서양의 나라가 다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것처럼 무궁화 속 그 성경 속의 샤론은 무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견강부회한 거죠. 그리고 국광산 광개토대왕 이것은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국으로 동북공조는 편입됐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광개토왕 B에 이것이 많은 지금도 제가 속한 단체의 학자도 그 책을 냈고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 번 발표가 돼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레도 해파 그러니까 십몇년째에 일본 애들이 배 타고 건너와서 레도 해파 백제와 뭐 가야를 침공하고 자기네들이 조공을 받았다 해서 임나 일본설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 조작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국력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이게 가져야 될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면 그때뿐이야. 잠시 이걸 비분간계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대한문이라고 할 정도의 수모를 우리가 매일 보고 살잖아. 나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울분이 터져요. 그래서 제가 학기 때마다 제 전공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꼭 제가 덕수궁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한양대 뭐 학사나 그러는데 저는 꼭 제가 그 스터디 모임하는 애들을 여기를 꼭 제가 데리고 가요. 대한문회를. 굉장히 치욕스러운 걸 너 당해봐라. 이게 남의 대문이 아니라 우리 집 대문에 어떻게 물론 고정이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고 외부에서 가장 큰 불황아, 가장 흉악한 놈이 다니는 문이라고 하는 이 수욕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쩔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비분관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종종 교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너무 이게 귀담아 안 듣기에 뭐 이번에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은 다음에 그 옆에다 설명을 아주 잘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의 대안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목사님, 예. 예. 제가 보통 한국에 11시면 여기가 1시거든요.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래, 1시 때는 이 휴먼 라이브러리 할 때는 와이프가 음식을 차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먹으면서 듣는데, 지금 와이프가 음식 차리는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혈압이 높은데, 너무, 혈압이 올라가지고, 좋을 거 직전에까지 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참 그런 생각이고요. 마침 잘 됐어요. 오늘 여기 시사평론가 우리 최요한 씨가 왔어요. 잘 들었으니까 최요한 씨 인사 좀 하고 앞으로 이거 좀 방송에서 많이 좀 저 홍보 좀 해요. 최요한이 얘기 좀 해봐. 알고 있는 걸 못 바꾸는 건 말이 안 돼.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들리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최유한이라고 합니다. 지 목사님께서 이 참석을 해보라고 권하셔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 방송에서 주로 라디오를 많이 하고요. 가끔가다 보도 채널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사 문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은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 수료를 했어요. 이제 논문을 써야 됩니다. 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실 집 앞에 가까운 고시원을 하나 얻어서 오피스 겸 논문 쓰는 장소로 좀 활용하고 있고요. 종종 들려서 좋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 목사님이 저한테 다음에 좀 이렇게 시사 평론 관련돼서 발표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배용환 의원님. 예, 저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오늘 훈장 선생님
저는 말씀 진짜 너무 감사하게, 너무 소중하게 들었고요. 사실 뭐 질문거리가 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좀 차치하기로 하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만 다 기억이 나요. 역 선생님이. 그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 그 광개토상이나 장수왕을 전쟁에 미친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광개토대왕 그 비나 무덤이나 이런 거를 어떤 되게 유명한 유튜브 역사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찍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현대의 제 시점에서 보면 그때 그 당시 이제 고구려나 발해나 뭐 그쪽 지역 자체가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국토 자체가 굉장히 그 중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역사인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저희가 고증하고 증명할 만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뭐 알 수 있는 실체가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끝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 역사 마지막 그 질문 요지가. 네네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고구려라고 당연히 배우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중국에는 근데 그렇게 예. 우리는 이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고증이나 이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가 매우 중요하고 그 삼국 사기뿐만이 아니라 물론 삼국 사기는 신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도 매우 소중하고 제왕기라든가 이런 역사서가 국보가 돼야 되는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의 역사까지도 매우 소상하게 되어 있고 중국의 역사까지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스스로 일개 사대부의 편직을 관찰 하나도 국보로 돼 있는데 일국의 역사서를 우리 스스로가 국보로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켜줄 거냐고. 그러니까 매우 특히 정치인들이 독도 가서 사진 찍고 올 때마다 저는 잠깐만요.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저 사람들이 국민들의 관심 있는 어떤 정치적 지형을 위해서 저러지 정말 애국적 입장이 있을까. 지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전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조일기에 그런 기록 없어요. 또 의자왕이 삼촌궁녀가 있다고 하는데 부여궁에 낙화하면 그런 거 없어요. 또 고산자 김종호가 백두산을 8번 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금강산 한 번도 못 가요. 그 시대에. 또 신숙주가 부인이 사육신 죽고 나니까 침뱉었다 그랬지만 신숙주의 조선왕조의 실록에 보면은요. 사육신 난이 벌어지기 1년 전에 이미 신숙주의 부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없어. 율곡의 10만 양병설은요. 죄송합니다. 영조시대에 우리 국토 인구가 약 한 800만이에요. 그러면 영조 때 서울 수도 한양, 한성의 인구가 18만 몇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거슬러서 율곡시대 선조 때 우리 국력으로 10만을 양병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럴 국력도 없어. 그런데 그게 왜 마침 조정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졌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면 훌륭한 사람이 죽고 나면 동료 문인이나 아니면 후학 중에 덕이 높은 사람들이 행장이라는 걸 써요. 행장이라는 걸 쓸 때 그때 사계 김장생 제자였던 사계 김장생이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평상시 비분 관계에서 우리도 국력이 한 10만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을 마치 조정에서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옮긴 거고 낙화암 부여 가봤지만 부여 인구가요 전체 수도 인구가 당시에 10,000명이 안 됐어요. 백제가 망할 때 결사대가 5,000명이었어요. 황산벌에서. 근데 그 10,000명도 안 되는 나라에 여자를 3,000명을 가임제 여성을 3,000명을 데리고 어디가 그런 여자가 있어. 그리고 부여성을 가보면요 300명 이상 못 살아요. 어떻게 3,000명의 궁녀가 살 수 있냐고. 그리고 낙하암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90도가 돼야 절벽에서 떨어지지 거기는 15도 경사예요. 떨어져서 굴러도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을 우리가 정사라고 믿고 있냐고. 이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백제가 나쁜 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호는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어떻게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라고 의자왕이라는 시호를 붙일 수 있냐고. 아까 경혜왕, 고려 망한 왕,
전 비의 왕 뭐 이렇게 붙여야지. 애자가 나라 망해먹을 때 애공 중국 공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시호를 붙여야지. 아무튼 역사를 네. 배운 게 아니라 설화를 배웠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신라장면 교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괜히 길게 얘기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예, 예.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들고 또 저희는 이렇게 타양에서 한 세대 이상 살아오면서 나와서 사실은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이 뭐 흔한 말인데 이제 저희가 우리 민족적 정체성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제 이름으로 한 분 손님이 와 계신 분이 바로 여기 뉴욕 뉴저지에 정체성 운동 본부의 회장이신 박병찬 회장님 와 계신데요. 아무튼 그분도 좀 거들으셔서 우리가 사실 이 박황희 형제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이 정체성 운동 본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면 하루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도대체 우리 박황희 형제님이 비분 관계 하시는데 그 이민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이 벽이 저희가 그냥 진짜 궁금하고 몰라서 아주 어리석은 질문하는데 이렇게 바른 지적에 대해서 왜 미국이 일본이 고쳐줄 수 없는 일인데 왜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가 속국도 아니고 근데 왜 스스로 이것을 어떤 다이나믹이 그 속에 있기에 어떤 방해가 있길래 그 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02년도에 그 경운궁이 불탔잖아요. 불타서 다 소실된 게 아니라 그 중화전만 불탄 거예요. 대한문은 불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판이랑 다 바꿨던 그렇게 해서 경운궁 중건도감 의궤라는 것이 승경일기에 나오는데 이때 여기 뭐 의궤 당상이라든가 상명면을 제작했던 사람들 이재극, 이근명, 윤영구, 남정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일본의 귀족이 됐어요. 남작이라는 칭호, 남작이나 자작의 칭호를 다 받았어요. 이것은 100% 이토 히로부미의 그 욕망이 이제 투하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건국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 문화재 쪽으로도 그 이름을 바로잡지 못하고 정통성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제 강점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돼서 분단이 되기 이전에 친일했던 우리 친일 청산이 완벽하게 숙청이 됐더라면 우리 역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당한 게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역사가들의 말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780여 회 이상이래요. 일본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침략한 적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우리 민족성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일본은 무사의 나라예요. 왕이 도망가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항복하면 끝나야 되는데 왕이 도망가는데도 계속 민병이 생기잖아요. 밀란이. 그래서 무슨 이런 놈의 전쟁이 있냐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300년간 연구를 하고 30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요. 총 한 번, 칼 한 번 안 쓰고 나라를 식민지했어요. 전쟁 났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그러죠? 일본은 왕의 나라가, 한국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대부 중에 핵심 있는 사람들을 남작 자작으로 자기들이 이완용이라든가 친일파 몇 사람들을 끌고 나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라가 합방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본을 욕할 줄 알지만 이성적으로 일본을 배워서 이기려고 하는 지략이 매우 부족했고 더군다나 우리 내부의 자기 성찰이 굉장히 결여가 돼 있었다라는 거고 친일파들이 다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자기의 친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반공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때부터 반공이 이데올로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신분을 세탁하게 되고 친일 이데올로기에서 자기들이 피해가게 되고 오히려 노독주의 같은 그런 악질 친일들이 끊임없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고 3대가 정말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을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지속되오는데 지금도 검찰이라든가 이런 우리 기득권의 강고한 세력들이 여전히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친일을 해왔던 족속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민족적으로 처단시키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요, 3년 동안에 3년간 나치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자기들이 희생이 된 게 300만이다, 600만이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토대를 가지고 회개하고 성찰을 해요.
우리는 35년을 지배당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저 내 1인분의 행복, 나의 사적 욕망에만 집착돼 있지, 국가적인 일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정치 욕망에만 관심이 있지, 에? 표 나올 것,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만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인기에 몰입되어 있지,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이것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내가 처음 만나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게 꼭 있어요.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근 100년사에 우리가 반민족적 행위란 세 사람이 누굽니까? 꼭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저는 제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그분을 제 마음속으로 목사라고 인정 안 해요. 이건 지극히 제 편향적인 생각인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아시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공부가 헛것됐다라는 얘기죠. 그런 민족적 토대가 없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줄줄이 깨면서 조선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목회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죽은 성경을 찾아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일만 하면 현재 예수는 어떻게 만나겠냐고. 우리 역사의 토대를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헛되다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아니, 죄송한데 제가 자꾸.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인 질문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학교 졸업하고서 계속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민족사관, 식민사관, 중국 역사 이렇게 계속 보고요. 뭐 신문, TV, 그다음에 책 많이 봤는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오늘 교수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거의 50%는 처음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드는 궁금증이 뭔가 하면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중앙청 철거하고 총독 철도하고 광화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충분히 대한문 간판을 바꿀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지 나는 깜짝 놀란 게 애국가에 있는 밝은 달은 일편단심 그게 일본의 해를 대비한 우리가 다리고 일본에 대한 일편단심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전에 그걸 몰랐고 근데 왜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래서 검색도 해봤습니다. 대한문에 대한 부분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글로 검색했더니 이등방문이 그거를 바꿨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연관 검색하니까 뜨더라고요. 대한문 이등방문 이렇게 치니까. 그러니까 박 교수님 생각에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이슈화 안 되고 또 간판이 안 바뀌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그 대 타이틀에서 우리가 정신적 식민지에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어요. 국토는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가 자립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몇 일부에 지나지 않고 너무나 많이 널려 있음에도 우리가 무감각해왔던 것은 우리가 개발 독재 시대를 산업화 시대를 건너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존의 몸부림. 왜 이제 우리가 4만 불, 5만 불로 가면서 문화에 관심 가져지기 시작하고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기득권 이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부형, 자기 할아버지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친일파 타령이냐. 그러면 그 위안부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한테 사과 요구하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우리는 한 번도 친일파 숙청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친일파 탄원할 거냐. 근데 우리 언제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당위성이 너무나 필요한 민족들인데 일본에게 780번을 공략을 당하고도 한 번도 침략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DNA의 근성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성찰해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누구 정치인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가 성찰을 못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저는 극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밖에 질문. 제 생각에 만약에 우리 박 교수님이 TV 출연하시면 시청률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왜 저는 초대를 안 하시는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고 제가 이게 사담인데요. 페이스북에 제가 친구가 한 200명이 넘으면 제가 계속 커트를 시켜요. 또 우리 교인들 다 제가 거절하고 아는 사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뭐해서 또 상대가 근데 최근 그 한 2주 사이에 제가 거의 2,000명이 찼어요. 자고 나면 막 100명, 200명이 친구 신청을 하는데 이게 평생 처음 이런 일을 받아보니까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근데 제 속내는요 엄청 불편해요. 저는 그냥 몇몇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그만둘 생각을 이제 마음속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힘이 듭니다. 예, 예. 예. 질문요. 지금 원장님 관점에서 북조선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문제는요.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어느 쪽 나라가 정통성이 있습니까? 북한은 북한이라고 할 거고 우리는 우리라고 할 건데 그러면 이게 역사로 한번 보자고. 우리가 지금 나라는 사람을 객관화해서 내가 제3자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나라가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둘 다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대의 역사의 통일의 주체가 되는 나라가 정통성을 갖게 될 거라고요. 통일의 주체가 되는 나라. 그러나 지금 최악의 상황에 북한이 중국의 흡수 통일돼 버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지구사에서 종식될지도 몰라, 종말될지도 몰라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급적이면 북한을 품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국력이 있고 또 경제가 기반이 되니까 해서 이것을 해와야지 적대로 몰아가지고 과거에 그 연개소문 아들 그 남생이가 중국에 자진 귀화해버린 것처럼 그런 비극이 또 되풀이되지 말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중국이 가장 바라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민족은 정말 남담한 장래가 되는 거죠. 예, 정영민 목사님 댁에 오신 손님이신가요?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한 몇 분 정도 시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왕 지사 여러 번 뵀으니까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민족 역사 바로잡기, 정명사상,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왜 안 이루어지나?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제국주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 특히 남한 사회가 온전하게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작전 회수권도 못 갖고 국군 통수권 뭐 이런 거 여전히 그리고 워킹 그룹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 간섭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합치고 자각하고 그것을 회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하시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에서 지금 팰리세이드 파크라는 해외에서는 가장 한인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팰리세이드 파크예요. 우리 정현민 목사님이나 스테파니 자매님이 여기 형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정현민 형제님이나 스테파니 자매님이 그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따뜻한 동지애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야밤에도 이렇게 막 찾아와서 같이 또 이런 것도 같이 하는 정도가 됐는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래요. 항상 그 악한 세력은 인간의 저열한 욕구를 자극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팰리세이드 파크에도 여기는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잡고 있었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 앞제비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자기가 말 잘 듣고 그 한국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겉만 얼굴만 한국 사람을 세워놔요. 그럼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하고 막 하니까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교묘한 기만책이 있죠. 사실 그 교묘한 기만책이 일본이 식민사관 그것이 아직도 이병도 씨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학계도 그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똑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데 인간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고 괜히 우월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집단 이기심을 갖고 싶고 이런 아주 죄랄한 마음들이 있어요. 뭐 죄성이라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하늘이 허락한 만큼 자기 위치에서 깨어서 행위로 말보다 더 중요한 행위로 존재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행위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 아들람에서 모이신 분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진짜 결과적으로는 주류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 주류가 힘을 강하게 가졌을 때는 진정한 독립을 갖겠죠. 우리가 아직은 힘이 모자르죠. 경제력이 늘었다 해서 과연 힘이 있을까? 정신이 그렇게 막지 않은데 취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미국에서 한인 사회에서는 또 한인 사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또 할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깨어서 현실을 정확히 보고 진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박 교수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오늘 너무나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언뜻 생각하면 오늘 주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근데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제목을 타이틀을 고명사의로 하신 뭐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외부 강연도 나가고 그러면 그 시리즈물로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랬어요. 일전에 한번 제가 방송 사고 한번 냈을 때 무슨 여고생, 여중생 뭐 잘못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런 요약본 드렸어요. 이제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런데 이제 이 고명사의라고 하는 뜻이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명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인명에 관해서도 1시간, 그다음에 또 지명, 또 왜 이런 이름들을 썼을까, 지명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했던 것은 문화재라든가 우리 역사 속에서만 나오니까 정명사상의 일부로 큰 틀의 고명사의 중에 정명사상을 본다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저는 미제가 있다고 친일파들이 많다고 우리가 대한문 간판을 못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있으면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나오면 대한문 간판은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친일파들이나 미국 제국주의보다는 홍보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4시가 넘었으니까. 저요. 예, 배영환 형제님. 저는 이거 뭐 질문은 아닌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훈장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경복궁 뭐 원하시는 코로나 풀리면 정말 저 관심이 많거든요. 경복궁 덕숭부터 시작해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도 가고 저 혼자서도 저는 전국 팔도를 틈만 나면 혼자 여행을 하거든요. 뭐 혼자 가실 때라도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콜을 해주시면 제가 제 차로 잘 모셔서 뭐 안동부터 전라나 또 해남 뭐 땅끝마을까지 저는 잘 갑니다. 예. 한국 사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는 다른 사람도 불러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로 역사에 지금 관심이 많냐면은 정말 역사를 보면 지금 삶의 현장 같다는 느낌을 그럼요. 받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간접 지지자로서 간접 정치를 하다가 조선 역사를 봤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고 상황이 녹아져 있듯이 그걸 보고 나서 거의 지금은 그 역사에 미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가장 관심사가 역사였고 저희도 모임이 있어서 가요.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고 뭐 국회의사당 도서관 뭐 이런 데 가는데 정말 제가 거의 모르는 내용이 오늘 막 나오니까 저는 원래도 한문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아까 뭐 벨트사살이나 아니면 아드락메답 뭐 이런 친구들 뭐 다니엘과 친구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배운 게 아니고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혼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그 구약을 읽으면서 아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미로에 빠져든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 성경이 그 이름에 왜 벨트사살이라고 했다가 다니엘이라고 했다 이게 다른 사람인가 어렸을 때 혼자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시간 순서도 꼬여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히브리어 표현이냐 아니면 뭐 그 당시 그때 끌려갔던 사람의 표현이냐 이게 있는데 저도 왜 그런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름대로 이제 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니엘이 아니어도 좋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막. 그래서 아까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시야에서 벨트사살이라고 하고 어떤 시야에서 다니엘이라고 얘기했느냐 보다는 저는 제 상상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벨트사살이라고 썼나? 그 수많은 걸 합치면서 장도 보면 우리나라는 뭐 45장, 46장 나가지만 외국 성경을 보면 어떤 데는 45장이 없어요. 정말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합친 경우도 있고 현대 성경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과연 다니엘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그냥 짧게 정말 말씀을 제 느낌만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저희가 외국에 나와서 살면 이름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영민을 발음을 잘 못하기 시작합니다. 제 정을 제가 CHUNG를 안 쓰고 JUNG를 쓰는데 유럽에서는 칼 융이 저랑 똑같이 JUNG. 그러니까 제 이름을 미국 교수들이 부를 때 영민용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발음을 제대로 안 하니까 미국에 친화하려고 내가 닉네임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James, my name is James Bond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하면서 제임스는 사실 야고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70여 년 있었다는 거는 세대가 지금 거의 3세대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기에 동화되면서 내가 정영민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저를 제임스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저를 정영민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정영민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제임스라는 이름을 안 하죠. 저희 아이들도 영어로 학교 때 애들이 이름을 잘 못 불러서 영어로 바꿨다가 나중에 의식이 되고 나서 애들한테 한국식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튼 그런 걸로 그 의미를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거보다는 이 다니엘서나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기는 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로 했는데 이 나라에 끌려서 살아가는가 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또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외국의 그 2등 시민으로 식민지인으로 끌려가서 살면서 심각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훨씬 더 중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그 민족 사관으로 다니엘서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이름 호칭이 그 나라의 바벨로니안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더니 천지 창조가 우주의 신들의 전쟁으로 무로닥 그러니까 말뚝에 의해서 했어서 바벨론 정원과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아니다 야훼가 했다라고 하는 이 촌구석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걸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민족적 정체성의 아이덴티티를 끌어낼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이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제 이름이 영민이지만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로도 굉장히 혼용되고, 신약에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7 집사가 빌립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거기도 이미 이 헬라화된, 그러니까 만국 공통의 헬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갈등이 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거고, 그리고 주도권이 7 집사의 이름들이 보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되니까, 그 당시에 신문명의 세계 시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언어만 할 수 있었던 사람 국가보다는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다니엘과 또 그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과 오늘 이민 상황을 놓고 보면 아마 앞으로 고민해야 될 질문들이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곽대표. 괜히 그저 배영원 형제님 질문한 거 제가 아까 박광기 교수님 얘기한 거에 좀 이상하게 꼰 것 같은데, 정 목사님 얘기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다니엘도 중요했지만 세 친구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왜 세 친구 이름은 초반에는 그 히브리 이름이 나오다가 그게 갑자기 뒤에 일관되게 하나의 미사일의 아사일로 바꿔요.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되거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나오다 줄고 나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해석했냐면, 그냥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차피 박정희가 닭깎기 마사오가 됐으면 그 당시 닭깎기 마사오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걸 쓰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름이니까. 근데 나 다니엘은 아까 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그 주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나 다니엘이라고 계속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게 뭐냐면,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성경을 아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왼뺨을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근데 왼손으로 치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 왼쪽 얘기한 것처럼 1, 2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일을 하지 마 이렇게 순서로 하지 않고 일을 한 다음에 일을 해라 이렇게 순서로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그 문자에 매몰돼 가지고 깊이 해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착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휴먼 라이브러리는 끝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우리 박 교수님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할까요? 예. 박 교수님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휴먼 라이브러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잘못 쓰는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 고치기 위해서 어떤 협회나 어떤 모임이나 그런 운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박 교수님 혼자만의 지금 이렇게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어떤 모임이 이렇게 유대관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게 전혀 없이 그냥 개인이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고쳐나가려면 어떤 파워라든가 힘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모르는 가운데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조금씩 변화되려고 하면 그것이 많은 힘들을 형성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이 주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 어떤 공적인 문서를 증거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죠. 대한문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제가 번역까지 해드리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돼 있었고, 이를테면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지 잘 아시고, 여러분 그것은 일개 사대부가 제주도 유배 가서 자기 제자 우선 이상적에게 우리 오래도록 잊지 말자, 논어에 나오는 세한 고사를 이용해서 한 건데, 그 그림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깊은 철학이 있습니까?
추사처럼 붓글씨에 쓰는 사람은 지금 중국에 수천, 5천 명이 넘어요. 근데 왜 그것이 국보까지 됐습니까? 추사가 독립운동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일개 사대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당리당략에 정파에 의해서 유배간 것 외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데 국보까지 됐죠? 하물며 일개 사대부의 관찰에 불과한 편집글 하나도 국보로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역사서인 고려사가 국보가 안 되고 이승유의 제왕기가 국보가 안 된다? 이게 한두 번 올라갔겠냐고, 이게 문화재청에. 수도 없이 이 이야기가 됐겠죠. 이런 비근한 얘기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비도 학회에서 논문도 수없이 나갔고, 저희가 알고 있는 친한 선후배 차이나 클래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강연도 여러 번 나갔어요. 제가 아는 교수들도. 근데 이것들이 우리 몇몇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덕수궁이라든가 이 경운궁 이 이야기도 제가 아까 자료를 바탕으로 했지만 반대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얄팍한 근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중곤도감 의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은하수 한자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은하수. 그러면 말이 좋아서 은하수지. 그 은하수면은요 하늘에 있다고 믿는 물이잖아요. 호수잖아요. 하늘 호수잖아요. 그러면 궁은 물바다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도 안 되지만 그 실제 도감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그렇게 하고 한 거지 고종이 정말 의지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얄팍한 문자를 근거로 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알면서도 어떤 정치권의 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묻히고 있고 그러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정도 하겠죠 뭐.